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분석 및 향후학습 전략에 대해서 안내하게 된 입시 분석팀의 송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올해 수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부터 문과와 이과 간의 분류가 사라지면서 통합수학 시험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도 1등급 비율이 작년까지 15% 가까이 나왔지만 올해 6.2%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정시가 40%로 확대되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크게 설명드리면서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수학인데요. 올해부터는 문과와 이과가 다른 시험지로 다른 시험을 보는 게 아닌 같은 시험지에서 선택 과목 체계 하에서 세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시험지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과 올해 수능 데이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21학년도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 문과와 이과가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의 응시자가 많다 보니 문과 수학 1등급의 학생 수가 13,894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이 7,000명이었죠. 하지만 올해 수능을 치르고 결과가 나와서 서울 중등 진학평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8,000명의 수학 1등급 학생들 중에 단 1,000명만이 문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로 이루어졌나 하고 알아보면 수학을 최저로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인문 대학들이 대부분 수시 미달이 되었어요. 서울교대, 고려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수시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총 200명의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미달돼서 수시 2월이 되었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도 145명의 수시 인원을 뽑는데 그중 70명이 수시에서 2월돼서 정시로 넘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교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40%, 60% 정시가 아닌 거의 50대 50, 크게는 60대 40까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문대학들의 수시 미달 사태에서 수시 최저 충족률을 이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동일하게 서울 중등 진학평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고려대 수시 최저 충족률이 일반고 기준으로 0.8%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서 수시 최저를 했냐라고 알아보면 대부분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에서 수시 최저를 충족하고 합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숫자가 문과 학생들은 14분의 1로 줄었지만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최저 충족 난이도가 낮아져서 이과 학생들로 인한 이과의 수시의 실질 경쟁률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경쟁하는 이과 학생들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의 수시 간의 싸움은 조금 쉬워졌지만 이과 수시 간의 싸움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워졌다고 보실 수 있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가형 시절보다 표본 수준의 하락으로 인한 이과생들의 수학 표준 점수 상승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이제 예체능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예체능 친구들은 수학을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나형으로 응시를 하면 나형 시험의 평균 자체가 떨어져서 그 나형 시험이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받아서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좀 어렵겠지만 이제 한마디로 시험의 평균이 낮아지니까 점수가 높아졌던 거예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문과 친구들 말고 예체능 친구들도 가형 친구들, 그 이과 친구들과 함께 시험을 보다 보니 이과생들이 보는 시험 자체가 어렵다고 국가에서 판단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수학 표준 점수가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 통합수학의 특징이란 건데요. 이제 올해 시험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작년까지랑 다르게. 여기 밑에 내용은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시험의 학생들 점수 분포입니다. 위에 그래프는 2022학년도 수능 수학 시험의 분포고요. 보시면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종 모양이 평균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많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죠.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평균적으로 계속 비슷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걸 보이시나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중상위권의 몰락이라는 테마가 올해 수능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수학 테마였다 생각하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 예전에 막 아무도 못 푼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의 숫자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고요. 풀었지만 헷갈려서 틀린다거나 실수한다거나 나 이건 몰랐는데 하는 문제들, 20%에서 50% 난이도의 문제들은 매우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매우 고르게 분포되고 있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 통합수학을 준비해야 되냐, 이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 공통수학 범위에서 최고난도 문제의 출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고난도 문제를 통한 시간 압박을 현재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고난도 문제를 통한 시간 압박은 단기간에 잡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찍 문제풀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일반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고의 최저 충족률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시와 내신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특목고가 개인적으로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만큼 중학수학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내용들을 차용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학생들은 문제들에 익숙해지는데 낯선 문제를 내야 많이 틀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충하기 위해 중학수학과 고1 수학의 부분들을 차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수학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영어 1등급 비율인데요. 2020년 수능이 두 번째로 본 절대평가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해 시험에서는 시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나와서 학생들이 공부 안 해도 1등급 나오네? 라는 생각에 그 다음에 수능에서 7.4%로 많이 줄었죠. 1등급 숫자가. 하지만 그 다음 수능 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과 유형을 되게 많이 학습시킨 인강 선생님들이 12.66%라는 아주 거의 2배 가까운 숫자를 늘려놨죠. 하지만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똑같이 많이 했음에도 6.25%라는 수치로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크다 생각하는데, 보시면 다른 그래프는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 1등급, 2등급의 합은 같지만 1등급 비율은 절반으로 줄었죠. 한마디로 공부한 친구들은 비슷하지만 공부를 했어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들은 줄었다는 거예요. 이 절반으로 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음 PPT 장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45문제의 시험이 나오고 9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 절대평가 시험 속에서 난 이거 버리고 이거 맞추면 되겠지? 아니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다 찍고 한 번으로 나는 이것만 풀 거야 라는 전략으로도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수학과 동일하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매우 적게 줄어들었고, 하지만 1등급 초반에서 2등급 초반 그 사이의 친구들이 아리까리하게 풀 수 있다 모른다가 헷갈리는 그 준킬러 난이도의 문제들이 매우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2등급 맞는 난이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1등급 맞는 난이도가 매우 크게 달라졌고, 문제를 읽을 때도 시간 압박이 작년보다 매우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준킬러 난이도가 증가했고 시간 압박은 커졌고, 더 이상 유형 학습으로는 킬러는 버리고 준킬러만 챙기는 학습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어를 준비해야 될까요? 올해 수능의 테마죠. 과탐, 사탐도 동일한 테마가 적용됐다 생각하는데 시간 압박감이 커졌어요. 이제 학생들이 다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보다. 그리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은 동일한데 학생들 숫자는 늘었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시간 압박감을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작년에 비해 시간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는 학생들이 많았고, 영어도 동일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고난도 문제가 정해진 유형에서만 출제되었다면요, 올해부터는 다양한 유형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고, 이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내용 자체가 주제 파악, 이런 내용에서도 출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들은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더 중요하지, 스킬로 내가 여기를 읽고 여기를 읽은 다음에 저 답을 유추하겠다, 이런 꼼수가 통하는 비율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되게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까지 대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어머님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과목 잘 보고 영어 2등급, 3등급이면 고려대 보내면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고려대도 영어 감점을 크게 강화했어요.
더 이상 영어를 못하면 서연고 라인에서는 가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 이상 아니면 서성한 이상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수능 영어 원점수 95점 이상의 실력 확보가 중학생 시절에 한다면 정시나 수시 준비에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확대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렵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대입을 앞두신 어머님들이 별로 없으시다 보니 조금 난해하다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카이 정시 수시의 인원 변화예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인식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는데 여기 파란색이 서울대고요. 여기 빨간색이 연세대예요. 좀 어색하겠지만 여기가 고려대입니다. 보시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 3,418명을 수시로 뽑았었는데요. 2022학년도 수시에서 2,363명을 뽑죠. 한마디로 1,000명의 숫자가 아예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정시를 보시면 정시에서 서연고 합쳐서 대략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뽑습니다. 3,000명이면 60만 명 수험생 중에 0.5% 정도죠. 하지만 2022학년도 정시를 살펴보시면 4,800만, 거의 1.5배 이상 늘었죠. 훨씬 정시로 가는 인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 확대가 도대체 문과와 이과에 대학 가는데 어떤 변화를 줬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정시 확대의 영향이 인문계와 자연계 간에 굉장히 크게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요. 수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의 최저 충족률 저하로 인해서 정시가 더 늘어났죠. 실질적으로 수시 학생들은 최저만 맞추면 붙을 수 있는 대학들이 매우 많아졌고 실제로 뭐 다들 가시고 싶어 하시는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를 제외한 거의 그 아래 대학들이 내가 1차를 통과하고 최저만 맞췄다면 이 점수인데 붙어? 하는 친구들이 붙는 경우가 올해 좀 많았습니다. 또한 정시 인원이 2배로 상승했다고 아까 표를 통해서 거의 보여드렸죠. 저 앞에 나온 표는 수시 2월이 반영되기 전의 표여서 이거보다 약 200명에서 300명가량 많고 200명에서 300명가량 수시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이 상승한 거죠. 그리고 수시 2월 증가는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 지원, 혹시 교차 지원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변수였죠. 혹시 올해 서연고 서성한에서 문과 학생들이 정시로 가려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년까지는 문과는 문과로 갈 수 있고 이과는 이과로 갈 수 있는 대학 입시였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제2외국어를 응시만 했다면 내가 9등급이어도 감점만 감수할 수 있다면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었어요, 문과로. 한마디로 내가 의대를 준비하다가 실패했는데 서울대 경제학과 가서 나는 1학기에 반수해서 그냥 다시 의대를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12월 31일에 진학사 점수 공개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서울대 최초 합격 인원들 기준 45%가 이과예요. 연세대 최초 합격 기준 60%가 이과입니다. 고려대는 50%고요. 그럼 서성한은 어떨까요? 서성한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우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과 오지 마라고 입시 요강에 표시를 해버렸어요. 사회탐구 과목을 본 친구들한테 가산점을 준 겁니다. 하지만 서강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과? 오히려 좋아 하면서 이과 친구들을 받는 정책을 펼쳤어요. 대표적인 게 전과 제도를 늘린 거예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과가 전체 인원의 1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20%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학만 하면 전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정시로 대학 가기 많이 힘들어졌는데 실질적인 데이터가 서강대 같은 경우에 80%의 학생들이 이과예요. 최초 합격 기준. 한양대도 80%입니다. 성균관대만 25%예요. 근데 문과 학생들이 성균관대에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성균관대 컷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연고 서성한을 정시로 가려면 작년에 서울대 갈 친구가 지금 연고대를 가고 있고요.
작년에 연고대 갈 친구가 올해 서성환을 가고 있습니다. 작년 서성환 갈 친구들은 사실 건대도 못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근데 왜 문과로 오지? 이과를 선택한 친구들이?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중대, 공대 성적이면 서성한 상경계열을 갈 수 있었어요. 서성한 자연계열 성적이면 연고대 인문계열 이상을 갈 수 있었고요. 그 변화가 올해 입시의 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과는 사실 서울대, 연고대 위에 의치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학계열과 치대, 한의대, 그리고 올해 약대가 추가된 건 다들 아시죠? 약대 인원 1,500명이 추가된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의학계열이 변화는 별로 크지 않죠? 살짝 감소하고 살짝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시의 변화는 의치안 계열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원래도 정시를 아예 적게 뽑는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약대 1,500명이 들어왔고 피트 준비생들이 수능으로 많이 뛰어들었다는 소문은 들으셨죠? 그 1,500명이나 들어왔을까요? 피트 준비생들이. 그 정도로 많이 상위권들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시 이과는 많이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보통. 현역이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현역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충족률이 상승되다 보니 내가 이 정도 성적이면 여기를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실질적으로는 내가 왜 떨어지지? 내가 1차도 붙고 최저도 맞췄는데 왜 떨어지지? 라는 친구들이 올해는 좀 더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제도가 들어간 건 다들 아시죠, 수시에서. 근데 특히 자연계나 뭐 인문계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과목 자체의 이름이 다릅니다. 뭐 경제 수학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보면 대학들에서 그 학교가 어딘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예전에는 오히려 블라인드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이 학교네? 하고 안 뽑았던 학교들이 이 학교가 이 학교인가? 라는 착각에 의해 뽑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그래서 특목고가 되게 유리해졌다고 수시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인원 2배 상승, 의치안 학수 2,000명 증원. 이게 되게 큰데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서영고 학생들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의치안 약수에서 약대가 1,500명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의치안 수가 거의 500명 가까이 증원한 게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차 지원이란 게 있었잖아요. 교차 지원 때문에 현재 지금 아직 정시 결과 발표 안 난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점수 공개 시스템이란 게 있어서 저희는 거의 이제 어디가 펑크가 낮고 어디가 조금 점수 입결이 낮고 이런 자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교차 지원해서 간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문계열 컷이 더 높고 자연계열 컷이 더 낮은 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나 여기 좀 불안하니까 인문계열로 대학 높여서 가야지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고 그런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그 공대의 점수는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폭이 널널해졌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022학년도 특목고 입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과 그 다음에 중요도, 그 다음에 이제 고교 입시 가이드라고 해서 어떤 고등학교들을 선택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는 학교별 2021년, 학년도로는 2022학년도 입시 정리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죠, 2022년, 2023학년도 특목고 입시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올해 입시 지금 한 달 딱 됐는데 오늘 여러 가지 학교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사고 중에서는 하나고, 외대부고, 상산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는 서울권 외고국제고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고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7개의 전사고가 있지만 사실 하나고, 외대부고, 상산고가 전반적으로 다른 전사고들과
거의 느낌을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들이 다른 학교를 생각한다고 해도 CNC 안에서는 당연히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21학년도 입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공격형 면접의 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조금 특목고 입시에 관심이 계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대충 전사고들이 면접의 유형들이 다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학교들마다 추구하는 학생상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접을 보기 시작한 게 2011학년도부터니까 한 10년 정도 이제 면접의 어떤 데이터가 쌓여 있는 학교인데 거의 매년 공격형 어떤 면접을 추구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형이라는 건 이게 약간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꼬리 물기를 하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 아이한테도 지식 어떤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기보다 면접관이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주도권을 잡고 이것도 아니? 너 이것도 아니? 이것도 아니? 이런 식으로 아이를 계속 이제 압박형으로 들어가는 면접 스타일을 추구를 하는데 우선 작년 같은 경우가 그 공격형이 굉장히 빠졌었던 해였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회귀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공격적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구석구석 나오게 된 생기부의 질문을 보면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자소서에서 내주느냐 아니면 자소서에서 안 내주느냐 이게 사실 아이들이 느꼈을 때 가장 크게 공격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생기부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기부 질문이 많았고 자주학이나 아니면은 자소서 내에서의 질문이 감소를 했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자기소개서가 중요해지지 않았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본인의 학습 경험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거는 너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잘 안 쓴 부분도 잘 알고 있니? 아니면 너 생기부에 이런 활동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너가 완벽히 준비된 아이냐? 라는 느낌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펀더멘탈로 기초로 이제 들어가는 동시에 다른 부분에 대한 대비까지도 되어 있는 학생들을 원하시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꼬리지는 형식이 많은데 제가 뒤에 가서 예시로 보여드리겠지만 올해는 수학 지식 체크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몇몇 학생들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거의 제가 가르쳤었던 전부의 학생들이 다 수학 지식 체크 질문을 받았는데 이건 역시 하나고이기 때문에 가능한 면접 스타일입니다. 하나고는 한 학생당 15분 동안 정해져 있는 질문 패턴 없이 면접관이 그 자리에서 계속 질문을 내시는데 뒤에 이제 질문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수학 지식은 물어보세요. 도수분포 다각형이 뭔지 아냐? 이런 질문. 아니면은 원주각의 성질을 얘기해라. 뭐 이런 질문들을 내시는데 원래 사실 그런 질문 내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공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일반적인 지식 체크 질문을 내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만 아시겠지만 인기 있는 학교들은 그런 식의 어떤 바운더리가 굉장히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상상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 질문을 한번 더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리가 그 기본형 공격회계의 가장 큰 어떤 원인은 경쟁률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남자 학생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6대 1이었는데 1.86대 1로 늘었고 그 다음에 여자 학생들은 2.29대 1에서 2.41대 1로 그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경쟁률이 오르다 보니까 공격형으로의 회귀가 또 진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경쟁률은 더 오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게 경쟁률을 결정짓는 요인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특목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을 결정짓는 요인이 분명한데요. 두 가지 점이 학령 인구와 대입 기조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건 학령 인구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죠. 단순히 애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경쟁률이 진짜 오르냐? 진짜 오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사실 어느 날씨 물론 대입 기조의 변화도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지만 사실상 눈에 보이게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학령 인구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 2005년생이죠. 3년 전에 이제 재작년 학생 같은 경우는 43만 8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학령 인구가 역대 최저였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모든 전사고와 특목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외부 요인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06년생이죠. 45만 명으로 이게 학령 인구가 증가를 했더니 경쟁률이 소폭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학령 인구 때문이냐? 하나고는 진짜 학령 인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시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학교여서 사실 대입 기조 자체가 지금 정시가 확대됐기 때문에 진짜 속된 말로 뭐 맞았다, 그러니까 뒤통수 맞았다 할 정도로 하나고 입장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대입 기조의 변화 때문에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 학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학령 인구가 영향을 미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2007년생이죠. 올해가 49만 3천 명입니다. 황금 돼지띠에 아이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비례해서 경쟁률은 오를 거고 그래서 올해 경쟁률보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공격형 면접은 당연히 유지가 됩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아이가 자소서에 다 거짓말을 썼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학생이 진실을 썼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그거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특목고와는 조금 어떤 면접의 분위기나 아니면 면접을 대하는 면접관들의 마음이 약간 다르신 거죠. 그리고 그거는 옳고 그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하나고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격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형은 꼬리 질문, 그리고 박스형 질문, 그리고 교과 지식 체크.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격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뒤에 가서 예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공격적이고 압박적인 면접 스타일이 당연히 등장을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생기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릴 외대보고나 상상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서 전혀 질문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또 그 학교도 그 학교 나름대로의 본인들만의 자부심 있는 면접 스타일이 있으시거든요. 자, 하나고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시면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펀더멘털적으로 잘 써야 되는 부분이고 생기부에 있어서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 학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질문인데 꼬리 질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딸려있는 질문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아세안과 외교를 왜 해야 하니? 라고 아주 간단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이가 대답을 저희가 준비를 하죠. 자, 이 학생이 이 질문을 받은 건 이 학생의 진로가 아세안 전문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외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국익과 친밀한 관계가 공존할 수 있냐? 이 질문들은 다 그 학생이 답변한 바를 바탕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외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 국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국익과 친밀한 관계가 공존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예상 질문을 뽑아서 준비하기가 어려운 학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이의 답변에 따라서 답변을 이제 질문을 치시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한 번 쉬고 가고 그 다음에 수학 지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격형의 획인데 갑자기 AP 통계학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상대 도수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근데 AP 통계학을 듣고 싶다고 하니까 상대 도수가 뭐냐고 질문하신 게 아니죠. 그냥 이 면접관은 상대 도수를 물어보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냥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너가 AP 통계학 듣겠다고 했지? 그럼 이제 상대 도수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수학 지식 체크가 시작되는데 도수분포 다각형이 뭐야? 평균이 뭐냐? 분산이 뭐냐? 제곱을 왜 하냐? 극단값이 뭐냐? 자, 이런 질문들이고 이런 질문들은 다 물론 우리가 중3 때, 중학교 3년의 과정 동안 배운 거죠. 배웠지만 아이가 사실 기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선은 1번 세특에 보면 아이의 수학 세특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적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당연히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스쳐 지나가죠. 왜냐면 모든 애들을 복사 붙여놓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써주시거든요. 뭐 아이가 도수분포의 개념을 잘 알고 있음. 아니면 뭐 원주가가 원주각의 성질을 잘 알고 있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중학생들의 세특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학 체크 질문이 나오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학생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 학생 말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고가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준비가 된 학생 교과 지식 플러스 본인의 꿈에 대해서도 잘 준비가 된 학생이라는 느낌을 면접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고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외대부고입니다. 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 어떤 입시의 특징이 경쟁률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받은 학교죠. 학교에서는 아마 입이 찢어지셨을 거예요. 이게 우선은 2.43대1에서 2.87대1까지 상승을 했고 올해는 3대1이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작년에도 저는 3대1이 넘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이제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해서. 자, 그다음에 경쟁률 상승의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령 인구는 무조건 들어가고 거기다 외대부고는 대입 기조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이득을 본 학교입니다. 자, 교육부가 정시 기조를 당연히 확대를 하면서 정시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는 또는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 그런 고등학교가 유리하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외대부고였습니다. 자, 외대부고 같은 경우 수시와 정시 비율이 거의 50대 50이에요. 이런 황금 비율을 지키는 학교가 전국권 자사고 10개 중에서도 외대부고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고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의 학생을 90%죠. 90%의 학생을 다 수시로 보내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린 상사는 반대로 80% 이상의 학생을 다 정시로 보냅니다. 자, 근데 외대부고는 수시 정시가 50대 50이고 이거는 저희들 사이에서도 분석하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아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시겠죠. 왜냐면 어떻게 하길래 이게 지금 황금 비율이 맞는가. 그래서 외대부고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수시 25명에 정시 38명. 그래서 굉장히 정시에서 큰 이점을 갖고 있고 의치한 약대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작년에는 지금 의대 같은 경우는 54명을 보냈는데 상상고 다음으로 전사고들 중에서는 외대를 많이, 그러니까 그 의대를 많이 보낸 학교거든요.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계열 구분을 해서 원래 뽑았었던 학교였거든요.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인문계열과 국제계열과 자연계열로 학생을 나눠서 뽑았고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가 대부분 대치동에서 굉장히 우수한 자질의 이과 학생들을 거기서 많이 뽑아갖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의대로 진학을 시켰었던 어떤 경험치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대 실적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시도 잘 보내고 의대도 잘 보내다 보니 아무래도 경쟁률이 상승을 했고요. 자, 근데 작년 입시의 특징은 그런데 면접 질문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만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뭐냐면 자, 우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니 이게 안 어려운 질문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질문은 기본적으로 외대부고는 15분 동안 역시나 하나고와 똑같이 15분 동안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 묻는 질문은 단 3개입니다. 완전히 단 3개. 어떤 학생도 4개를 내지 않고 3개를 내고요. 그리고 그 3개는 모두 자기소개서 기반입니다. 그때 외대부 같은 경우는 그 설명할 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전혀 생기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님들이 너무 생기부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놈의 그 독서 몇 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엄청나게 또 학교 측에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기부를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뭐 참고용 자료로까지도 쓰지 않는다 정말.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만 잘 쓰고 면접 잘 보고 뽑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쨌든간 질문 3개는 모두 다 자소서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질문 모두 다 뭐 예를 들어 독일 정강기 아니면 뭐 자원분쟁 아니면 뭐 국제정치학자 다 자소서에 쓴 얘기고 그 다음에 블랙홀과 연력학, 국가의 역할, 수식을 위한 증명 이런 것들도 다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질문을 3개 내지만 굉장히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되냐면 비교대조 질문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비교대조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여기에 연력학 제2법칙이 있잖아요.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연력학 제2법칙을 썼다. 그러면 면접관이 자기가 그냥 연력학 제3법칙을 갖고 와요. 애가 자소서에 안 써도.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과 제3법칙을 비교하시오. 이런 질문을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아이가 자소서에 쓴 거, 하나는 자소서에 안 썼지만 관련 있는 지식. 이걸 갖고 와서 원래 이제 비교대조 질문을 많이 내시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외대부고의 질문 수준을 올리는 방법들이었었던 거죠. 하나고가 생기부 질문을 낸다면 외대부고는 비교대조 아니면 현실대입 이런 것들을 내세요. 그러니까 현실대입은 뭐냐면 광해군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광해군 어떻게 학습이 쭉 나올 텐데 예를 들어 광해군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어떤 지도자를 얘기한다던가 반대되는 지도자를 얘기한다던가 이런 현실대입. 그래서 저희가 비교대조, 현실대입 뭐 이런 식으로 외대부고의 질문 유형을 또 구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질문들이 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는 쉬웠는데 그러면
지금 3대1 가까이 가는 경쟁률을 어떻게 합부랍으로 결정을 했는가. 질문 자체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분석한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뒤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학년도 입시 예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경쟁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대부고는 속된 말로 바이브를 탔습니다. 왜냐? 대입 기조도 본인들한테 유리하고 전반적으로 우수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원래 하나고라 좀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나눠 먹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노력적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올해는 3대1 이상 거기다 또 49만 명의 학령 인구가 있기 때문에 높아질 것 같고 자 이거를 뚫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저희는 이중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외대부고에서 학습하는 걸 하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대부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윤동주의 시 중에 위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위로라는 시가 뭐냐면 윤동주가 일본에 살 때 혼자 이제 다락방에 앉아서 뭐 이렇게 거미가 내려오는 걸 보면서 저 거미와 내가 같은 입장이다. 너무 외롭다. 뭐 이렇게 쓴 시예요. 자, 그 윤동주의 위로라는 시를 갖고 외대부고 애들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세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학교는 윤동주의 위로라는 시에 나오는 거미의 종류를 분석하는 자, 이런 30페이지짜리 소논문을 씁니다. 이건요, 국어와 생물의 이종결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고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일반고는 윤동주의 시 보고 시제 분석하고 이 시의 작가의 감성 분석하고 아니 이 시와 비슷한 시를 분석하겠죠. 그래서 윤동주 시에 나오는 거미의 종류를 알아내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조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애들 6명이. 제일 처음에 윤동주의 위로가 써진 시기 그게 1938년이다. 그리고 윤동주는 그때 일본에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 서식에 썼던 거미의 종류를 먼저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윤동주가 살았던 지역이 후쿠오카다. 후쿠오카는 해안지방이다. 해안지방이기 때문에 그 해안지방에 살 수 있는 거미의 종류는 몇 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윤동주가 그때가 이게 완전한 이종결합인 게 저도 몰랐는데 윤동주가 그때 목조구조의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목조구조의 집에 살고 2층에서 하숙방 기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다 논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아냅니다. 윤동주의 논문을 통해. 자 그러면 거미 중에서도 목조에 살 수 있고 2층에 살 수 있는 거미의 종류를 역시나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윤동주의 위로에 나오는 시, 윤동주가 1938년에 어떤 거미를 보고 그 시를 썼는지를 밝혀내요. 이게 외대부고에서 하는 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박시전의 그 박씨가 저는 너무 놀란 게 저희가 이제 고전소설 박시전 있잖아요. 박시전의 박씨가 이틀 동안 축지법을 통해서 옮긴 거리 구하기 이런 걸 학습을 합니다. 이게 국어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역시나 뭐죠? 국어와 물리의 결합이죠. 그리고 국어와 수학의 결합입니다. 이런 게 이중결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때까지 외대부고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있었던 애들을 굉장히 선호했고 저희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자소서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면 경제죠. 경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파서 예를 들어 무슨 크루그먼이나 아니면 하이에크와 뭐 이런 경제학자들 비교하고 내가 경제를 얼마나 좋아하고 화폐 민주주의 얘기하고 이런 애들이 뽑혔는데 올해 이제 제가 뽑혔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작년 질문을 좀 보여드리면 1번 학생부터 볼게요. 자, 1번 학생은 처음에 시작이 제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나는 이제 전쟁사에 관심이 많다. 국제정치학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어떻게 학습했는지 자소서에 쫙 썼는데 두 번째가 뭐였냐.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원인이 자원 분쟁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학습 파트는 자원 분쟁에 대해서 쭉 썼죠. 그러니까 자원 분쟁에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쟁들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런 식의 자원 분쟁을 학습하다 보니 우리 미래 자원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들어본 건 수소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기소개서에 독일 종강기 역사 하나, 그 다음에 자원 분쟁, 국제 분쟁 하나, 마지막 수소에너지, 과학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종결합에 대한 굉장한 선호도를 보여줬었던 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희 학원이 봤을 때 올해 외대부고 입시 핵심 키워드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졌어요.
사실 저도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를 파는 게 훨씬 쉽습니다. 언니. 경제를 좋아하는 학생이죠. 경제만 공부하고 과학을 좋아하면 과학만 공부하고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만 공부하는 그런 식의 어떤 하나를 깊숙이 파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와 역사를 접목하고 아니면 수학과 국어를 접목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외대부가 굉장히 현명하신 게 아시겠지만 문이과는 없습니다. 이제 물론 저희가 지칭하기 편하기 위해서 문이과를 얘기하긴 하지만 융복합과 그 다음에 계열 분리가 없어진 시대를 이 학생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치우쳐져 있는 학생이 아니라 여러 분야, 그 분야를 보더라도 그와 다른 분야를 함께 볼 수 있는 학생을 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학생도 이 학생은 그냥 옛날 같으면 완전 이과예요. 왜냐면 블랙홀과 연력학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 학생 처음에 블랙홀과 연력학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또 어마어마합니다. 뭐 논문 쓰고 K먹고 강수 날리시면서 막 블랙홀이 어떻게 되고 뭐 사건의 지평선이 어떻고 이런 얘기 쭉 쓰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이런 블랙홀을 공부하다 보니 그 학생 꿈이 우주항공 기술 개발, 그러니까 우주 태양광 개발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주 태양광 개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주 관련돼서 쭉 썼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자기가 이렇게 우주 태양광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또는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정말 국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와 뭐 자본복정론 이런 얘기를 쓰고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의 형식과 일반적인 이제 우리나라 국가 형식의 비교 이런 걸 쓰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쟁률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대부는 우수 학생들을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 얘기지만 학생들을 골라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라 뽑을 수 있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잘해서 뽑힐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친구보다 훨씬 더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뽑힐 수 있는 학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종결합의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외대국어에 대한 분석은 마치고 전사고 중 마지막으로 상상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지만 당연히 경쟁률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사고는 작년에 다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1.67대 1에서 1.94대 1 2대1이 넘을 뻔했죠. 2대1이 넘는 게 5년 전에 2대1이 넘은 이후로 지금 1.94대 1까지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2대1이 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자애들은 2.82대 1 그래서 아마 내년 올해는 3대 1을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상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의치한약수의 실적이 압도적입니다. 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를 174명 단위 학교에서 의대를 174명 보내는 학교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들의 어떤 선호도 자체가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 학교도 역시나 외부 요인에 의한 경쟁률 상승을 맛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2학년도 입시 예측을 보시면 창의 수학방에 대한 대처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상사는 하나고 외대부고와도 완전히 다른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형식 자체가 방이 있어요. 그래서 창의수학방과 독서민 인성방이 있고 창의수학방과 독서민 인성방 모두 다 준비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 시간 동안 아이가 준비를 하고 20분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창의수학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학 문제를 풉니다. 과학 문제를 풀고요. 그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올해는 창의수학방의 중요도가 상승할 겁니다. 자, 여러분, 죄송해요, 어머님.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상상 같은 경우는 대입기조에서 정시가 확대되면서 경쟁률이 올랐었기 때문에 한동안 아까 송정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 수시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상산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었냐면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1.2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뽑는데 120명이 지원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2017학년도 그쯤에. 그 20명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창의수학방이 정말 말 그대로 명목상의 창의수학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문이 5개 나오면 다 틀려요. 남자애가. 그 5개를 다 틀리는데 그래도 붙었었고 하나마저도 붙고 2개마저도 붙고 이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상산의 경쟁률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재작년부터죠. 재작년에 경쟁률이 오르니까 바로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창의수학방 문제가 어려워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올랐는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았지만 정답률이 저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다 맞았다고 해서 붙진 않아요. 네 문제를 다 맞았다고 해서 붙진 않지만
다 틀리면 10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개 중에 3개 틀리죠, 언니? 다 떨어졌어요. 3개 틀리대도. 그러니까 다 맞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니지만 못해도 질문 4개가 나오면 3개에서 4개를 다 맞은 애들 중에 그 애들 중에 뽑아가고 있구나 라는 어떤 느낌이 확실하게 왔기 때문에 창의 수업방 자체 수학이 자신이 없으면 지원 자체를 사실 저는 이제 비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너무 학원을 종용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3학년 들어와서 준비를 해도 된다. 그리고 어쨌든가 상사안의 어떤 문제들은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렇다고 선행이 필요한 질문들은 솔직히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이한테 미적 문제를 풀게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다항함수 문제를 풀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선행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중학교 시절 동안 했었던 수학에 대해서 복습을 잘하고 공식 기억 잘하고 그러면은 우리 들어가서 풀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선은 저랑 이제 들어오면 저랑도 수학 문제를 풉니다. 제 수업 안에서도.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 질문을 들고 똑같이 20분 동안 시간을 주고 이제 문제를 풀게끔 하는데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벌써 첫 시간에 그 첫 번째 질문을 다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빼고 첫 시간에 그 첫 번째 준 질문을 못 맞추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막판 가서 그 어머님한테 수학학원을 보내셔야 될 것 같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머님들이 급하게 막 수학학원을 또 보내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단순히 이게 지금 수학 경시대회가 아니거든요. 경시대회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수학적 센스.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단기 6개월 동안 어떤 특정 이런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내신형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내주는 창의수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런 수학적 지식뿐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연결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학적 센스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만약에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시라고 한다면 지금 중학교 1, 2학년을 데리고 계시는데 상산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식의 어떤 창의 수학이나 사고력 수학이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언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수학적 지식으로 접근한다기보다 약간의 어떤 수학적 감과 센스를 갖고 있는 애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순간적으로 내면서 풀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까 그런 자질은 6개월, 3개월 동안 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단순히 선행을 얼마나 뽑았느냐가 아니에요. 왜냐면 선행 질문은 안 나오니까 선행을 얼마나 뽑았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수학적 센스를 어느 정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학교입니다. 왜냐면 경쟁률이 올랐고 이 학교는 올해 경쟁률이 오르면 창의수학이 또 어렵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난이도는 낮아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도는 올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창의수학방과 독서및 인성방은 6대 4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점수 배점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서 및 인성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완벽하게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했을 때 독서 및 인성방에 답변을 못한다거나 논리 구조가 떨어지는 일은 제 이름을 걸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완벽하게 준비해 드리는데 창의수학방은 사실 제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선생님들이 단기간에 하시는 것도 약간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아이가 생각을 한다. 지금 1월이잖아요. 그럼 중3도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1월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센스를 키워주시는 게 솔직히 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방에서 단계별 질문 4개.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독서 및 인성문 같은 경우는 제시문 3개를 바탕으로 본인 생각을 어필하는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고 푸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송은영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고랑 특목고의 저는 가장 큰 차이가 내신 시험 자체가 수능형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면접에서부터 이 학생을 단순 어떤 암기형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고력이 있는 아이를 뽑으려고 한다는 걸 되게 열심히 시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측은 자소서는 외대국어 수준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종결합 무조건 해야 되냐? 무조건은 아닐 수 있어요, 언니.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이종결합을 안 했는데 붙은 애들도 있어요. 그냥 하나만 진짜 했던 말로 엄청나게 파서 완전 내가 그 분야의 덕후다. 막 나는 페이스북 강의도 듣고 논문도 보고
뭐 폴크루먼의 예리대 오픈 강의를 듣고 막 나는 경제 하게 돼서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붙은 애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더 높이고 불안도를 떨어뜨릴 것이냐. 저는 어머님들이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불안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입시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은 경우의 수를 CNC가 갖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중결합을 쓴 애들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렵죠. 너무 어렵고요. 사실 그거를 아이디어를 제시해줘야 되는 저도 머리가 터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끌려오는 애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대국어랑 한국어를 쓰겠다고 오는 애들은 벌써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 싹수가 새파란 애들이거든요. 저한테 왔을 때부터 눈에서 불이 나요. 너무 그 학교 가고 싶고, 진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시켜만 달라고. 선생님이 어떤 걸 시키시든 자기가 다 하겠다. 왜냐? 자기는 외대국을 가야 되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와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그런 걸 짜주거든요. 예를 들어 이중결합 어떻게 뭐 어떤 느낌으로. 근데도 되게 어렵고 힘들죠. 왜냐면 학교 공부랑 상관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진짜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해야지 붙을 수 있을 만큼 아무래도 경쟁률이 오르다 보니까 학교들이 너무 권력이 커지신 거죠. 우리의 소중한 애들을 골라 뽑으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방금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상상고 형식의 수학 문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첫 번째, 제시문이 나옵니다. 수학 문제에서 작년에는 60갑자가 나왔어요. 근데 60갑자가 10개의 천문학과 12개의 지지로 이루어져 간지를 이룬다. 알겠죠? 뭐 저희가 올해 1인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1444년이 갑자년이라면 1445년은 땡땡년이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A4 문제 70% 정도, 70% 정도 나오는 제시문이 나오고요. 그 제시문을 읽고 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20분 동안. 자, 그다음에 이 네 문제의 특징은 1번을 못 풀면 2번을 못 풉니다. 2번의 답이 오답이면 3번 답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적 질문이고, 첫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제시문 내용을 얘가 이해를 했나? 라는 식으로 1, 2번을 내시고, 3, 4번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응용의 질문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학 질문 보면 머리 엄청 쓰시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 시춘년이다. 2038년은 간지로 무슨 년이냐? 당연히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을모년에 외국어 어떻게 됐는데 1500년대 일어났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연도를 구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4번이 이제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들어가면 면접관이 1, 2, 3, 4 답을 다 불러보라고요. 푸는 거를 바로 시키지도 않고, 그럼 1, 2, 3, 4 답을 아이가 다 불러야 됩니다. 뭐가 나왔고 뭐가 나왔고 뭐가 나왔고 뭐가 나왔다. 그러면 벌써 면접관이 듣자마자 얘가 오답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거기서 이제 또 들어가죠. 뭐 이번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 그리고 간혹 애가 잘 푸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풀라고 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학생 4번 문제 다시 풀어볼까? 그러면은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정답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남학생 문제고, 여학생 문제는 사진법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진법이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빠졌는데 사진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리본을 4개를 묶었을 때 리본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그 4개를 뭐 3번 묶고 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선행도 필요가 없지만 굉장한 수학적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전사고에 대한 설명은 끝마치도록 하고요. 외국제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우선 경쟁률은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소폭 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외고는 경쟁률이 조금 올랐고요. 명도배우는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고, 서울국제고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소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쟁률 같은 경우는 사실 재작년 경쟁률과도 외고는 좀 연동되는 게 있어요. 지금 대원외국어 경쟁률이 오른 이유는 대원외국은 재작년에 경쟁률이 너무 낮았었어요. 1.25대 1이면 너무 낮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되게 오픈 마인드가 되면서 나도 대원외국 쓸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대거 지원 하신 거고, 명덕은 사실 2.5대 1이면 경쟁률이 당연히 높은 편이었어요. 작년 우리나라 모든 외고 중에 재작년에 명덕외고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경쟁률 자체의 의미보다는 작년에 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경쟁률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자, 근데 전반적으로 이 지원 학생들을 다 합치면
당연히 재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작년이. 그러니까 학생 수를 다 합치면. 자, 그렇기 때문에 학령 인구의 영향을 당연히 외국도 받습니다. 올해도 그러면은 전체 지원자는 작년보다 많아질 겁니다. 학령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2022년은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소폭 상승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저희가 이제 외고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과 학생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이제 어머님들이랑 제가 상담을 해도 요즘에 이제 미니과 통합되면서 수학이 너무 중요해지고 이과 학생들이 너무나 유리해지고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든 이과를 아니면 이과형 수학 공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수학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는 얘가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생각보다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과 가서 대학 잘 가는 거 맞아요. 문과에 가서 대학 잘 가죠. 근데 이과에서도 잘해야 대학을 잘 가는 겁니다. 그럼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한다는 기준이야. 문과보다 풀이 약간 더 넓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반 밑으로 떨어지거나 반 정도 우리가 속된 말로 일반고 가서 반 정도 했을 때는 이과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보내놔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무조건 대학을 잘 갈 거야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특목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결국 핵심적인 건 아이가 그 분야에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지만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수학을 버거워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엄청 시키세요. 버거워하는데 버거워하고 죽을 것 같은데 엄청 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놓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효율이 좋은 아이한테 공부 효율이 좋은 게 무엇인지 판단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 기준을 현행으로 잡거든요. 선행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어. 지금 여기 모기중, 신서중, 모금중 아무튼 학교 지금 중학교 수학 시험을 봤는데 뭐 70점을 밑돈다. 예를 들어 80 받으면 가족끼리 파티를 한다. 막 이렇게 피자 먹고 다들 기분 좋아한다. 만약에 그 정도면 이게 아이가 수학이 좀 버거운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과가 대학을 잘 간다고 해서 이과를 보내놓으면 오히려 얘가 언어를 배우거나 문과 쪽 과목을 배웠을 때 훨씬 더 아웃풋이 좋을 수 있는데 맞지 않는 공부를 하다가 오히려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친구들을 좀 봤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문과형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외고가 아무래도 대입에 있어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일반고만 하더라도 수학 시수가 외고보다 많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수가 3시수예요. 일주일에 4시간인데 기본적으로 일반고는 4시수거든요. 4번을 지금 해야 돼서 만약에 애가 언어 감각이 좀 있고 아니면 암기를 잘하고 약간 이런 문과형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외고를 갔을 때 오히려 내신 성적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죠. 여기서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명덕이랑 대원은 4등급까지 서울대를 씁니다. 아직까지도 이 짬바가 남아있어요. 저는 좀 놀라는 게 뭐냐면 사실 경쟁률이 떨어졌거든요. 외고 경쟁률이 떨어지고 외고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건 옛날 그 대원이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 옛날에 그 대원이 아니고 옛날에 그 명덕이 아니게 됐거든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대학에서는 그걸 못 느끼시나 봐요. 아니면 명덕이나 대원에서 어떻게든 애들을 만드시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실상 경쟁률이 떨어진 지가 좀 됐는데 그리고 그 뜻은 생각보다 조금 쉽게 외고를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사실상의 아웃풋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4등급, 4.5등급까지 아직까지 서울대를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 애가 문과 성향이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타는 애다. 주변에 공부하는 애가 있어야 좀 공부를 한다. 라고 한다면 외고가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죠. 왜냐면 들어가기는 좀 더 쉬워졌는데 기본적으로 학습 분위기 자체가 아직도 선발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선발 효과가 뭐냐면 애들을 어쨌든 아직까지는 골라서 뽑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고랑 학습 분위기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내신 경쟁이 조금은 수월해진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은 지금도 빡빡하다고 해요. 들어간 애들은 지금도 명덕 내신 따기 너무 어렵다고. 근데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쉬워졌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지원하는 애들 자체가 약간은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올해 또 하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외고국제고는 면접 자체가 굉장히 무난합니다.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질문은 4개밖에 안 되세요. 그리고 그 4개는 모두 다 자기소개서 내에서만 질문을 나오시고요. 하나고처럼 생기고 질문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외대국어처럼 이종가라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게 외고는 아직도 수학, 영어 공부 방법을 써요. 믿을 수 없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 오답 노트. 이런 거 아직도 써요. 외고 애들은. 근데 그거 써도 붙습니다. 그거 써도 붙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소서 쓰고 자소서 영역별로 딱 4개만 질문을 하십니다. 상상처럼 수학 질문 안 내고 과학 질문 당연히 안 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다운 학생은 외고에서 뽑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사고를 그러니까 아주 스페셜리스트나 특출난 애들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범생들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내신 성적 열심히 따고 엉덩이 무겁고 성실하고 저는 그런 친구들도 되게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고랑 외대국어가 원하는 학생 스타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스페셜리스트와 일정 분야의 덕후를 원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애들을 외부에서 뽑아가 주시는 거죠. 그런 성실한 애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특징이 있고요. 이과 쪽 과목을 버거운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선택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2022학년도 입시 일찍은 우선 성적 관리에 부담은 없습니다. 외고는. 왜냐면 전사고 같은 경우는 하나고 외대고고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국영수사과 전 과목 5과목 성적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성적에 B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상상 같은 경우는 국영수 반영에 사회랑 과학 중에 선택 반영이긴 해서 4과목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4과목 중에서 B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은 하나에서 2개까지는 가능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산이 지금 경쟁률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적에 관련돼서는 더 타이트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외고는 영어 성적만 봅니다. only 영어 성적만. 왜냐면 이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국어 사회 성적도 본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자, 국어 사회 성적은 영어 성적 A인 애들이 지원을 했는데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으면 잘라요. 국어 사회 성적으로. 그리고 그거의 기준은 1.5대 1입니다. 경쟁률이 1.5대 1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국어 사회 성적으로 자르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대원외고랑 명도외고 경쟁률 보여드렸죠. 경쟁률이 1.5대 1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부터 어떠냐? 영어에서만 A면 다 지원하고 다 붙을 수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국어사회 성적 B인 경우도 붙어요. 그래서 사실상 성적 바운더리가 전사고들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부담 없이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바운더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효과 때문에 학습 분위기는 당연히 일반고에 비해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위기를 잘 타는 친구라면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애가 너무 이과다. 그러면 생각하실 필요도 없죠. 우리 애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의사 말고는 꿈이 없다. 아니면 영재고 과거 준비를 했다. 이런 학생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쓰시면 큰일 나죠. 근데 그게 아닌 전부라고 봐요. 그게 아닌 전부. 예를 들어 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고 외대보고 상사는 다 이과형 학생이 유리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학교들 자체도 이과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하나고 같은 교육과 너무 뻔한 게 서울대를 수시로 보내기에 굉장히 이과 애들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고는 의치한 약수는 취급하지 않아요. 그 학교는 서울대 실적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것도 학교의 특징이세요. 자, 만약에 우리 애가 의대를 갈 거다. 이것도 그냥 꼽사리로 말씀드리면 의대를 갈 거고 의사가 되고 싶은 애다. 그럼 하나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고는요. 의대 실적을 스스로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교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게 협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잘 안 되시나 봐. 이 학교는 의대를 안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의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고를 써요. 쓰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학생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얘가 똑똑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너랑 나는 바라보는 아젠다가 다르다. 이러면서 사실상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실적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하고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들보다 이과들 보내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과형 성향을 가진 애들을 선호하는 게 있고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이과형 성향의 애들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특히 강남권 학생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고는요. 강남 학생 비율 제한이 있습니다. 20%밖에 강남 애들을 못 뽑아요.
자, 근데 외대부고는 비율 제한이 전혀 없죠. 지금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영재사관 거의 그런 학원이나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학원들은 다 외대부고 전문이에요. 외대부고가 강남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좋은 선택지거든요. 그리고 그 강남권 학생들은 이과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과거 영재고 준비한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과거 영재고 쓰려다가 지 나름대로 다른 데에 대해서 외대부고를 썼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과 당연히 선호하고 상사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의치한 약속 빼고는 뭐가 없는 네, 너무 시체인 학교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과 선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 또는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또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한다 또는 뭣도 아니지만 아무튼 애가 너무 의사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 거를 뺀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외고가 한 번씩은 후보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명덕외고, 대원외고 모두 질문 4개. 질문 4개는 자두학 2개, 자기주도 학습에서. 그 다음에 진로 하나, 인성 하나입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모든 학교가 절대 어떤 학교도 자주학을 4개를 낼 수 없고요. 인성에서 4개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면접을 치르실 수 있다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학교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학교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애가 그 학교를 써야 하는가. 그리고 사실 7월부터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도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건 사실 이거예요. 어떤 학교를 쓰냐? 또는 아예 그 전부터 쓰냐 마냐. 이거부터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이때까지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특목고를 쓰는 게 맞냐? 2번째, 맞다면 어떤 학생이 특목고를 쓰는 게 맞냐? 그 다음에 어떤 학교를 쓰는 게 맞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특목고를 쓰는 게 맞냐?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학생의 성향과 성격 또는 그 학생 주변의 일반고의 자질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님이 고등학교의 목적성을 어디에 두시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우리 아이의 행복의 목적성을 둔다. 나는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 후 정말 즐거운 고교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교육관을 갖고 계신 어머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특목고 쓰시면 안 되죠. 왜냐? 저는 학생 행복도와 대입 실적은 반비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고등학교의 목적성을 대입해둔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특목고가 맞는 선택이 아직까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 대입의 핵심을 아까 송 선생님도 잘 얘기하셨지만 저는 크게 3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가 정시기조 확대, 2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 그리고 3번째가 고교 블라인드입니다. 자, 이 3가지가 사실상 교육부에서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 현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조에서 특목고를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 정시기조의 확대. 자, 수능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나? 요거는 아까 송정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특목고가 우세합니다. 아까 그 최저 등급 비율 맞추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반고 0.8%밖에 안 나온 건 일반고에서 수능 준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반고에서 수능 준비를 하는 게 쉽지 않은가? 자, 저는 수능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습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공부하는 애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아시겠지만 학교 수업 내에서는 수능 준비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학교 수업, 내신 수업은 정말 내신 성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들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수능 교재 같은 걸 부교재로 쓰실 수는 있지만 정말 내 메가스터디나 이투스처럼 이렇게 수능 강의를 학교에서 해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물론 특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강의를 해주진 않죠. 그러면 수능 자체는 사실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뭔가 이제 따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따로 제가 봤을 때 가장 효과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등을 얼마나 서포트를 해주느냐예요.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수능 강의를 빠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특목고는 적극적이실 수밖에 없죠. 이게 언니 매년 대입 실적이 발표가 되고 이 학교들은 한 번이라도 실적이 안 나오면 사실상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학교들입니다. 물론 2022 5학년 때 지금 일몰 페이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라도 지금 보세요. 제가 경쟁률 다 말씀드리잖아요.
이 경쟁률이 그 학교들 입장에서는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자기네 학교들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지원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대 실적에 당연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과 수업 등을 통해서 수능 준비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외대보거나 상상이 사실상의 수능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방과 수업을 통해서 수학을 굉장히 많이 깔아주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다음 두 번째, 학생들끼리 학교 분위기를 통해 공부량 자체를 얼마큼 갖고 갈 수 있는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례고는 너무 학교에서 이것저것 하는 게 많으니까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일반고에 가면 동아리 활동이나 이딴 거가 별로 많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면 되지 않냐. 아, 근데 그게 진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혀 아닌 거죠. 뭐냐면 공부 시간과 공부량은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시간이 많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 아니라는 거죠. 일반고 학생들이 그래요. 걔네 시간 많거든요? 근데 수능 공부를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공부량. 자, 그럼 시간이 없어. 그럼 공부를 조금 많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특목고 애들은, 저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명덕외고를 워낙 많이 가니까 명덕 애들은 아직까지도 엄청 지금 연락도 많이 하고 그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맨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없는 시간에도 수능 공부를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왜냐? 벌써 자기는 수시로 못 간다 이거죠. 나는 이거 지금 수시로 못 갈 것 같아. 근데 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지금 이 상태면은 내성적으로 벌써 연고대를 못 갈 것 같은데 내 친구들은 다 연고대를 가. 다 서울대를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의 그 자괴감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건대 갔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만약 일반고에서 건대를 갔으면 그 학교에서 되게 잘 간 편이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 얘네들은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연고대를 가겠어. 스카이를 가겠어. 그런 어떤 선상 안에서 공부 시간이 적고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준비를 그래서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수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대보거나 상상 같은 경우는 수학에 있어서 굉장히 특장점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아무래도 특목고가 아직까지는 정시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시 비중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물며 대원외고조차도 23명을 지금 서울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시기도 확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교과 전형 확대죠. 이것도 아주 얘기가 많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오직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판별하는 거죠. 자, 저희가 크게 학생부 전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종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플러스 어머님들 다 아시다시피 생기부 아니면 면접 아니면 자소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교과 전형은 오직 내신 성적으로만. 자, 그래서 이게 발표가 난 다음에 대거 일반고 지원을 해야겠다는 고민을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서 내가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 잘 돼가지고 스카이를 가겠다. 이게 왠지 조금 더 쉬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것도 맞아요. 근데 이건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목동권 일반고에서 스카이를 교과 전형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성적이 1점대 중반입니다. 1.4에서 1.6. 근데 그 정도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목동고 진명여고 이 정도 이런 학교들도 사실 2점대 중반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일반고 안에서도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치열해요. 거기 애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이거 명덕이랑 목동고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명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등급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서울대를 쓰고 연고대를 쓰고 근데 목동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2점대 중반에서 어느 정도 시험가 나야지만 지금 학교에서 써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목동고에서 1점대 중반을 따는 거랑 명덕에서 4등급을 따는 절대적 노력의 절대량은 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갔을 때 아이가 공부를 조금 덜 했어도 서울대를 쓸 수 있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의 절대량은 똑같아요. 목동고에 간다고 해서 절대 쉬울 수 없어요. 거기 애들도 잘하는 친구들, 특히 목동고 같은 경우는 만약 명덕을 쓰는 애들이면 대부분 문과형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는 그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과 애들과 섞인 상태에서 경쟁을 또 해야 돼서
어느 부분이 더 쉽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교과 전형에서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종합전형이 훨씬 많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종합전형이 진짜 훨씬 많고 연고대도 지금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교과전형이 밀리고 있지만 지금도 1대3이에요. 종합전형이 3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대학 입장에서는 교과전형을 늘리고 싶지는 않겠죠. 왜냐면 학교마다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다는 걸 너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상 대학은 학교의 내신 성적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키를 쥐고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쥐고 학생을 뽑고 싶어 해요. 대학들은. 그리고 그거는 종합전형이 훨씬 더 대학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어서 사실상 종합전형이 아직은 좀 더 많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버거워한다면 이거는 목동이나 지문영역보다 명덕외국은 사실 내신 성적을 따기가 아이 입장에서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수학 공부를 하는 것보다 프랑스어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이런 애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도 요거는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웃긴 거는 고교 블라인드입니다. 자, 이건데 이거를 처음에 들여보내면서 뭐 교육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기대가 있었겠죠. 이제 학교 이름 확인을 못하니까 일반고에서 애들이 쭉쭉쭉 들어가면서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2025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특목고가 고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얼마나 웃기게 나왔냐면 수시 블라인드 했더니 특목고가 싹소리를 하고 하나고가 서울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하고 대원외고랑 지금 외대고 대원외고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도 아까 하나고 외대고 대원외고를 보여드렸잖아요. 수시도 하나고 외대고 대원외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꼬라지가 나는 거를 아마 교육부도 전혀 예측을 못하셨을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교수님들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유에 뭐 너무 여러 가지죠. 너무 여러 가지인 게 예를 들면 이름을 지워요. 이름을 지우면 그럼 진짜 어떤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전사고들 자체가 학교 프로그램 아까 뭐 성경님도 말씀해주시지만 무슨 통계 수학, 경제 수학 이런 걸 어떻게 일반고가 깔아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면 고급 프랑스어 이런 건 누가 봐도 외고고. 그러니까 이걸 할 거였으면 일반고의 역량을 키워놓은 상태에서 했었어야 돼요. 일반고에서도 경제 수학을 깔 수 있고 일반고에서도 지리 수학을 깔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들여보내버리니 이걸 그냥 집어넣으니 원래는 이때까지는 학교 이름이 공개됐기 때문에 사실 하나고 애들은 하나고 애들끼리의 경쟁 대원외고는 대원외고 애들끼리의 경쟁이었었거든요. 왜냐면 이 학교에서 이 정도 하는 걸 자기네가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 애들은 일반고 애들끼리의 경쟁이었었어요. 교수님들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을 다 사실상 오히려 무의미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입학사정관에 어느 정도의 짬바와 경력이 있지 않으면 생긴 것만 보고 학교들을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짜로 사정관들이 모든 학교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사실 이거는 저는 고교 학점제와도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고교 학점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 역량이 키워져야 돼요. 그 학교 안에서 모든 그런 수업 과목을 깔 수 있는 사실상의 힘이 있는 상태에서 고교 학점제가 들어와야지 아이들이 진짜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특목고는 더 유리해지죠. 고교 학점제가 되는 순간. 왜냐면 하나고는 수업을 정말 골라서 듣거든요. 수업이 너무 많이 깔려있으니까. 그럼 외대보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부의 생각과 방향과는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일반고 비중이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대입에 있어서 특목고가 아직까지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상의 수치 자료로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향과 주변 일반고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짧게 어떤 학생이 특목고를 쓰는 게 좋은가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적은 내신 성적이 아닙니다. 아까 계속 앞부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내신 성적은 이꼴 암기 실력이에요. 중학교 내신은.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은 암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성적이 우수하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3 아니면은 고1 연합학력평가라는 게 있어요. 교육청에서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거를 풀어보게끔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집에서 나름 약간의 긴장된 상황에서. 자, 그리고
3월달 거를 푸셔야 돼요. 왜냐면 고1 3월 연합학력평가가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봤는데 이 등급도 교육청에 다 나와 있거든요. 원점수 환산으로 등급 얼마나 나오나. 그래서 2등급, 1, 2등급 안쪽에 이제 든다. 아이가 지금 중3인데 고1 연합학력평가를 봤는데 든다 하면 얘가 그래도 약간 수능 센스가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사고력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정확하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이제 조금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진짜 너무 궁금하다. 우리 애가 가서 잘 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저는 맨날 어머님들한테 이거 진짜 뚜껑 열어봐야지 안다, 뚜껑 열어봐야지 안다 말씀을 드리지만 감을 잡고 싶으면은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선한 성격과 경쟁적이고 목표지향적 성향이 필요합니다. 자,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어머님, 대부분 리턴하는 학생들이 여학생들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남자애들은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남자애들끼리는 그 기숙사에서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싸우고 이런 일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공부 아니면 게임이야. 맨날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특목고에서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잘 뭉치는 게 있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너무 민감도가 큰 거죠. 예를 들어 기숙사 안에서도 지지고 붙고 반에서도 지지고 붙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성적 특성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 성향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남자애들 중에서도 예민도가 높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과 학습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머니 막 기숙사 보내고 싶다. 더 이상 이 집에 얘와 함께 있다가는 연을 끊을 수 있다. 보내고 싶다? 아이고 자기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숙사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들어가면서 자기 친구들끼리 같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파자마 파티를 하고 막 치킨을 시켜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왜 전세고들이 하나같이 기숙사를 둘까요? 그건요. 기숙사를 통해서 더 압박적으로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단 한순간도 자기들 눈에서 얘를 떼어놓지 않고 붙잡아서 정말 아주 몰입적으로 공부를 시키겠다는 의미에서 기숙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이들의 즐거운 하이틴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숙 생활을 하면은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집에 가서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나쁜 애들이지만 엄마한테 막 지랄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오늘 너무 속상하지만 그런 이제 예를 들어 학원이라도 오거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마주할 수 있는데 기숙사 생활은 학교에서 나를 열받게 했던 애를 기숙사 가서 또 만나고 방과후 수업에서 또 만나고 동아리에서 또 만나는 사실상의 이 뭐라고 해요 메비우스의 끼니 같은 느낌으로 계속 그 애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리턴이 아니고는 탈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아이의 성격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을까? 요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를 지원, 특목고를 내 쓰겠어. 우리 아이가 이제 특목고를 쓸 거야. 그러면 어떤 학교를 써야 되지? 우선 당연히 성적이죠, 언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고들은 국영수사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외고랑 국제고는 영어 성적만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서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시형 학교와 정시형 학교로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고는 수시형 학교죠. 자, 수시형 학교에 잘 맞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수행평가를 잘하는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안에서 이제 지필고사랑 수행평가 중에 되게 막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막 조사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수시형 학교가 좀 더 맞죠. 조금 더 동적인 학습, 활동적인 학습. 자, 근데 만약에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앉아서 문제 푸는 게 마음이 편한. 예를 들어 이제 뭔가 나가서 발표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내성적이고 약간 내향적인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정시형 학교가 맞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삼산이랑 김천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학생들 중에서 김천 같은 경우는 수시로 서울대를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 학교 둘 다 남학생들이 많은 남학생들을 위한 학교인데 김천고는 조금 더 활동성이 강한 남자애들이 들어갔을 때 적응을 잘하는 거죠. 거기는 무슨 사막기제도 송설 삼품제 이거 학교에서 할 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활동성이 강한 애가 상상고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활동이 되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 학교 아직도 야자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동아리 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직도 우리 어머님들 때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애가 김천고 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냐면 시도 때도 없이 발표하고 조별 활동하고 애들이랑 계속 섞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하나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붙는 게 목적인가 가고 싶은 학교가 목적인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붙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주변의 일반고를 절대 보낼 수가 없다. 우리 아이를.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건 절대 지역 비하가 아니라 구로에 계신 어머님이셨는데 나는 우리 애를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다. 보낼 수 없다. 자, 그러면 합격률을 당연히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아까 그 하나고 의대 요걸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입시는 특히 중상 입시는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어머님이나 아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충족할 수 있는 온리원의 학교는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나를 얻으실 거면 뭐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붙는 게 목적이면 경쟁력이 약간 낮은 학교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학교 가서 결국은 저는 얼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계속 하는 얘기지만 하나고도 외대보고도 상상고도 절대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대부분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약간의 환상을 갖고 계세요. 아니죠. 어머님 아시겠지만 이제 본게임 시작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본게임 시작이고 후반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학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학교를 들어가든 아이한테 맞고 잘할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긴 시간 마무리를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드렸네요. 문과형 학생인가 이과형 학생인가 요거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고 외대보고 상상이 이과형 학생들의 적응도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학의 심화 정도는 내신 성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까지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섭 입시는 데이처럼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대학을 맨날 스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얘기 나왔었던 자주 얘기가 나왔던 하나고 외대보고 상상고 이 학교가 무조건 우리 아이한테 정답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확률상 아직까지는 대입에서 약간 더 유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계속 이런 수치자료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들 안에서도 아이의 성향 그 다음에 문이과의 어떤 계열 정도 아니면은 뭐 주변 일반고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사실상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은 결국 학생의 역량에 따라 있기 때문에 압박감보다는 고3을 위한 중간점검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중3 입시는 이 학생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시라는 걸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국제중 입시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인 수학 공부나 아니면은 내신 공부를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을 아이가 받거든요. 왜냐면 어떤 거를 위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내가 어떤 학교를 엄청 가고 싶고 이런 경험 자체를 사실 대부분 처음 해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붙으면 너무 좋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가니까. 자, 근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도 일반고에 갔을 때 벌써 그냥 이런 걸 준비 안 하고 들어갔을 때랑 눈빛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그리고 자기가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입시라는 판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이제 속된 말로 망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과 내가 원하는 인재상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나한테 맞는 학교를 쓰는 게 맞겠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단순히 어떤 학교를 가고 싶어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랑은 한 단계 발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쩜 하나의 도움으로 아이한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긴 시간 설명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